안녕하세요. 친절한 영화쌤입니다. 지원 입학을 전후해서 이제 학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예체능 사교육 또 고민이 시작되기 마련이죠. 저도 나름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요. 주변에 보면 학습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어릴 때부터 다양하게 시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필요해 보이고 우리 아이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늦었나? 이런 식의 고민들을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의 기준도 세우고 또 관련해서 아이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 최근에는 예체능 사교육도 많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돼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저와 제 아이들의 예체능 사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예체능 사교육 무엇을 언제 시키면 좋을까요? 학습에 비해서 무엇을 꼭 해야 한다거나 혹은 어느 정도까지는 잘 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평가에서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긴 하지만요. 예체능 사교육도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돈과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후회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는 아이에게 재능을 찾아주고 싶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해주고 싶어서 무리해서 여러 가지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그닥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체능 사교육에 있어서도 나름의 기준을 부모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아이에게 어떤 식의 예체능 교육을 시킬 것인지를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겠죠. 저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피아노는 꼭 배워야 된다고 하셔서 장장 6년간을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치는 동안 저는 이 피아노를 왜 쳐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딱히 즐겁다는 느낌도 없고 지금은 피아노를 거의 못 치는 상태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셔서 다른 반은 자습 시간에 수학 문제 풀 때 저희 반은 크로키를 했었어요. 잘한 작품을 뒤에 게시판에 걸어주셨는데 어린 마음에 선생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6학년이라는 그 공부해야 될 시기에 미술학원을 다녔거든요. 당연히 잘 안 됐겠죠. 엄마하고 남동생이 운동신경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늘 남동생과 비교해서 핀찬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몸이 둔하고 운동신경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나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 너 배우고 싶은 운동 배워서 그때부터 열심히 몸 관리해라. 그러셨는데 당연히 체육 실기 이런 거 할 때 힘들었고요. 대학 가서도 딱히 운동을 좋아하거나 찾아서 하거나 그러진 않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예체능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나름의 기준을 3가지로 세웠습니다. 자,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시작할 것, 아이가 필요성을 인지하고 하겠다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시작할 것, 3번째로는 은미체 영역별로 기본기는 반드시 익힐 것. 이렇게 3가지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예체능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친구들한테 듣고 와서 나 배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가 아이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어떤 영역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연령별로 할 수 있고 또 해보면 좋을 만한 것들을 부모가 먼저 한번 알아보고 아이에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체험 수업을 하기 전에는 아이와 함께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했어요. 등록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과 언제 학원에 간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식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유를 하고요. 이걸 배웠을 때 앞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아이가 원하거나 혹은 제가 말한 필요성에 동의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시작하면 6개월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아이에게 약속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왜 6개월인가? 무엇이든 익숙해지고 잘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고비를 한번 넘어봐야지 내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하고 싶은지 혹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을 때 나에게 즐겁거나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최소한 그것이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야지 알 수 있다라고 아이에게 말을 해주었어요. 실제로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 뒷심이 부족한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면 어렸을 때 이런 저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그것을 그냥 한번 찌끔찌끔 해본 아이들은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활동과 학습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시작은 잘하지만 끝을 잘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책임감의 의미도 가르치고 또 무엇이든 이렇게 힘든 순간을 이겨냈을 때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최소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작하면 배워보자 라고 다짐을 받고 있습니다. 대신 6개월 이후에는 계속할지 그만둘지 아이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라줬고요.
또한 처음 6개월 동안은 뭐 아이가 힘들다라고 푸념을 하거나 혹은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심성의껏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선생님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이용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아이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부분이 있거나 잘 해낼 때 칭찬을 아무래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그러한 작은 성취라든가 노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해줬었고요. 체육, 예체능 교육 꼭 필요할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수업에서 체육의 비중은 줄어들지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도 이 체육이 꼭 필요합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전교 1등인 엄친아가 멋지게 방과 후에 혹은 점심시간에 농구를 한다든가 축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모습을 그리는데요. 그게 절대 드라마로 끝나는 것 아니고요. 실제 현실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체육 과목의 성적 우수자 명단을 보면 그렇게 상위권 학생들이 많아요.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춘기 남학생들에게 특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발산이 되어서 공격성이 오히려 줄어들고 그 후에 하게 되는 학습이라든가 여타의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학습을 위한 체력 관리 측면에서도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부 시간을 느리면 수업 시간에 졸게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졸리거나 혹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만큼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둘 다 동작도 크고 기본적으로 활동성과 에너지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특히 첫째가 타고난 운동 센스도 있고 대근육 발달이 빠른 편이라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훌쩍훌쩍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뛰어내리거나 높은 데 기어 올라가거나 이런 식의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크게 높은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을 붙였고요.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도 많이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첫째가 5살 때 멀티 스포츠를 하는 유아체육관에 체험 수업을 갔었는데 그 체험 수업을 해보더니 첫째가 너무 재밌다고 자기 꼭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 주체 못하는 넘치는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발산을 해야 할지 아이가 배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을 잘 다루게 되니까 그 전처럼 충동적인 행동을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얌전히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늘 제지받던 행동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또 적극적으로 임한다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다 보니까 아이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운동 자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서 후에 다른 운동을 배울 때도 나 운동 잘하니까 하고 아이가 쉽사리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그런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신랑이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매일같이 운동장에 가서 아빠표 체육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는 둘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동작을 쪼개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또 아이가 잘할 때마다 칭찬을 계속해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밝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몸을 쓰는 일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그 전에는 낯선 사람이나 낯선 공간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는 것도 싫어했었는데 한번 해볼래?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용기를 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태도 자체가 많이 변화했어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저의 경우처럼 운동을 너무 늦게 시작하게 되면 이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운동을 잘하게 되기까지 익숙해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한두 가지라도 너무 늦지 않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한다면 길게 보았을 때 몸을 쓰는 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데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요.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는 시기에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평생 건강도 챙겨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체육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이와 함께 잘 의논해 보시고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미술입니다. 미술은 체육과 달리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이가 작은 성취나 혹은 완성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체육과 다른 또 다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종이접기도 하고 또 미술 수업 외에도 도예 수업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흙을 만지는 그 기분 자체가 심리적으로 예민한 둘째에게는 마음의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미술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아이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아이들이 미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미술도 너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남들보다 잘 그리고 빨리 그리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을 통해서 너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면 된다. 미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고 여러 가지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이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의 미술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행히 운 좋게 그런 생각들을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잘 지도를 해 주셨어요. 아이가 대칭을 좋아하니까요. 대칭을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시 자료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끝까지 완성을 유도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특정한 색깔만 사용을 할 때는 또 다른 색깔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느낌이나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주시면서 새로운 색을 한번 써보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도 했어요. 세 번째, 음악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영어 교육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엄마표 영어 책을 쓰신 새벽달 남수진 작가님의 책에서 아이들의 음악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서 되게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이 두 군데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영어와 클래식 음악의 주파수가 유사해서 이 영어 소리에 아이들의 귀를 틔워주기 위해서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당장 실천에 옮겼죠. 저도 제목은 잘 모르지만 수시로 아이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이런 거 되게 좋고 뭐 이런 악기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두 아드님 모두 이 남수진 작가님의 경우에는 피아노를 상당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셨는데 이게 후에 공부를 할 때도 엉덩이 힘으로 연결된다라고 작가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드럼을 치거나 아니면 플룻이나 첼로를 연주하거나 뭐 되게 멋있잖아요. 실제로 학교에서도 보면 상위권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꽤 있거든요.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아하고 멋진 스트레스 해소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악기 하나 정도는 꼭 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에 반해서 첫째는 6살 때 바이올린을 한 6개월 정도 배웠었는데 정말 뭐 끼끼 이렇게 소리만 나다가 그만뒀고요. 그리고 피아노는 보통은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해서 아이들이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저희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그러니까 올해 여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 피아노 배운 지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둘째는 아직 시작 안 했고요. 원대한 목표에 비해서 시작이 늦었던 거는 일단은 첫째와 합의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제가 과연 아이가 피아노를 배울 준비가 되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힘이 좀 약한 편이라서요. 이 피아노를 시작했다가 애가 하기 싫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우다 한 6개월 만에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배운 거는 정말 이도 저도 아닌 게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쭉 배워야 되는데 아이가 과연 준비가 되었나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었고, 또 첫째 입장에서도 워낙 활동적인 아이다 보니까 피아노 학원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자기는 별로 배우고 싶지 않고 흥미가 없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까지 오게 되었어요. 주변에 조금 더 큰 아이들을 키운 엄마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리코더 수업을 하고 5학년 때는 단소 수업을 하는데 개 이름을 비롯해서 음악의 기초적인 이론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그 수업을 듣게 되면 엄마와 함께 싸우면서 막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나는 못해요 이렇게 나자빠지는 리코더 지옥, 단소 지옥이 펼쳐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차 싶어서 저는 나름대로 학원을 알아보면서 아이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요. 피아노 학원은 대체적으로 주 3회 이상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성격이 부드럽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어야지 아이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학원을 다닐 수 있겠다 싶어서 원장님 인성을 1번으로 학원을 서치를 해보았고요. 또 아이와 함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음악도 미술이나 체육과 마찬가지로 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고 또 나중에 사춘기가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악기를 네가 나중에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피아노가 가장 기초가 되고 이론을 함께 배우기도 수월하다. 이제 손도 커지고 손가락 힘도 좋아졌으니 노력을 한다면 피아노 치는 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초3 때부터 학교에서 악기 수업을 할 때 이런 음악 이론을 알고 있으면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등등 피아노 학원을 다녀야 하는 이유와 다녔을 때 좋은 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좋으신 원장님 선생님과 함께 주 5회 피아노 수업을 5개월여 하고 있는 지금 아이는 의외로 이론 수업이 정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배운 내용을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한 피아노도 아직까지 똥땅똥땅 수준이긴 한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자세로 열심히 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바이엘 하 들어갔고 바이엘 끝나면 체르니 친다고 엄마는 체르니 몇 번까지 쳤냐고 막 이렇게 어깨 힘이 빡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즐겁게 피아노 수업을 좀 늦었지만 시작해서 잘 하고 있고요.
또 피아노와 더불어서 많이들 하시는 게 동요 수업이죠. 저도 이 동요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걸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또 대회 나가면 상을 받는 것도 쉽다라고 해서 조금 알아보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든 쓰지 않든 노래를 부르는 어떤 공간에 간다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현재 첫째가 다니고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주 1회 동요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요 수업 받기 전에 저희 첫째가 음치인가? 라고 싫은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가 노래 가사는 정말 잘 외우는데 박자 음절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크게 부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음치 아니야? 어떡하지 앞으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동요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가 이런 부분이 되게 빠르게 교정이 되더라고요. 또한 이 수업에서 배우는 노래들이 어렸을 때 제가 듣고 또 아이들에게 잠자리에서 불러주었던 그런 구슬픈 그런 동요가 아니고요. 또 아이들 어렸을 때 유튜브나 뭐 책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핑크퐁이나 뭐 이런 꽤 발랄하기만 한 그런 동요도 아니고요. 가사도 되게 시적이고 문학적이면서 음정도 아주 정말 아이다운 순수함이 살아있는 그런 동요를 아이들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첫째가 이거를 배우고 와서 뭐 악보를 보고 저한테 불러주거나 그 노래를 찾아서 들려달라고 하고 자기 따라 부르고 뭐 이런 걸 듣고 있으면 아이도 평소에 장난꾸러기의 모습이 아니고 뭔가 훌쩍 큰 것 같고 또 정서적으로 아이가 순화도 되고 스트레스 풀리는 그런 느낌도 제가 받을 수 있고 또 그 노래소리를 듣고 있는 저도 마음이 되게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오늘은 문센을 졸업한 우리 아이 예체능 사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아이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할지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것을 할 때도 내가 아이에게 어떤 식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러모로 생각해 보시고 아이를 도와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평생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입술적인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